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살펴봤던 혹은 1학년 때 살펴봤던 C 언어 혹은 C++로 작성되어진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실행을 위해서는 실행하고자 하는 머신에서 반드시 컴파일해서 하나의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했어요. 내가 윈도우 시스템에서 실행하고자 한다면 윈도우 환경에서 컴파일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맥OS 환경에서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맥OS 환경에서 컴파일을 해서 그 환경의 운영체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하이레벨 랭귀지들은 모두 다 그 자체로 수행할 수가 없고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까지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타겟 머신, 실행하고자 하는 머신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특정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리눅스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바이너리는 같은 종류의 리눅스의 다른 머신으로 가져가서는 실행할 수 있지만 다른 운영체제가 관리되어지는 환경에서는 절대 실행되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C++의 개발 과정을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좀 참고 삼아 살펴보면, C++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개의 소스 코드들을 개별적으로 분할 컴파일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클래스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클래스들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클래스 파일마다 별도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로 나누어 주었었죠.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내가 특정 클래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 소스 코드만 빠르고 명확하게 다른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작성되어진 각각의 소스 코드들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적절히 기계어 코드로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불려지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하나의 소스 대비 기계어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draw.c라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draw.object라는 기계어 파일에는 오로지 draw.c에서 기술되어진 문장들만을 기계어로 바꾼 것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hello.c라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이 안에 기술된 내용만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소스 코드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오브젝트 파일은 현재 환경의 운영체제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 코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세 개의 소스 코드가 관여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소스 파일 그 자체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관되어진 정보들끼리 이렇게 묶여질 수 있어야 하는, 그래서 실행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런처에 의해서 일관된 형태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오브젝트 파일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링커라는 것에 의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묶여지고 또 필요한 다른 오브젝트 혹은 다른 라이브러리와 합쳐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 실행 파일은 특정 운영체제 내에서 런처에 의해서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기계어 파일도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포함되어진 기계어 파일도 현재 운영체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다른 운영체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전체를 다시 다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 시스템에 가서. 소위 내가 A라는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지만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B라는 시스템 혹은 C라는 시스템에서 또 동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소스 코드를 다시 배포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스 코드를 너가 수행하고자 하는 B라는 시스템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가지고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세요 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일단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부담도 있고 라이센스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더불어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이 과정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죠.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일일이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졌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 프로그래머가 한번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컴파일 되어진 하나의 기계어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계어 코드를 우리는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자바 바이트 코드는 어떤 하드웨어를 갖는 어떤 운영체제 상에서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재컴파일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소스 코드를 배포해서 다시 컴파일 링크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배포하는 바이트 코드가, 기계어 코드가 다양한 환경에서 그대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특히 많은 장치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오늘날에는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소위 write once, 즉 한 번 작성되어지면 run anywhere, 어디서든지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자바라는 언어의 영향력이 점차 성장하게 되어지게 됐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라는 언어가 한 번 작성되어지면 어디서든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인가 보면, 혹시 앞에 그림에서 이게 뭐지? 라고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이 있던가요? 그쵸? 바로 이 부분, 자바 가상기계라는 부분이에요. 자, 앞에 C++가 수행되어지는 환경을 보면 현재 나는 특정 타겟 머신이 수행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계어 코드가 그 시스템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가 하나의 기계어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어 코드가 특정 운영체제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기계어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자바 바이트 코드를 이해해서 현재 플랫폼에서 수행시킬 수 있도록 뭔가 중개해주는, 번역해주는 그 중간 단계의 프로그램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성할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소스 코드의 파일 확장자가 .java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이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어지면 현재 컴파일한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윈도우에서 컴파일을 하던, 리눅스에서 컴파일을 하던, 맥OS에서 컴파일을 하던 모두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자바 해석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 확장자가 .class로 끝나는 기계어 코드가 생성되게 되어져요. 자바 소스 코드마다 하나씩, 최소 하나씩 생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 환경에서 개발했던지 상관없이 그저 이 .class를 갖고 있는, .class의 확장자를 갖고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은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야 되겠죠. 맥OS에서는 맥OS용 프로그램으로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겠죠. 리눅스에서는 리눅스용 프로그램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자바를 배포하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저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환경에 자바 버추얼 머신만 설치를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내가 작성한 어떠한 자바 코드도 다양한 환경에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했던 write once, run anywhere라는 한 번 작성되어진 코드가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플랫폼에서 바로 실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기존의 C 언어나 C++ 같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종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자바가 1995년에 태동되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199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 즐겨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의 가장 첫 번째 버전이 바로 1995년에 윈도우즈 95라는 버전으로 소개가 됐어요. 즉 1995년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MS-DOS라는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지 않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가 95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운영체제를 내주었고, 또 더불어서 1980년대 말부터 해서 컴퓨터 통신이라는 것이,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점점 보편화되어졌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넘어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접속해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메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그 당시 그 MS-DOS라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을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윈도우즈 9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능들도 같이 포함을 해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95년이라는 이 시기적 배경을 본다라고 하면 GUI 환경,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환경이 더 보편화되어지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보편화되어졌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언어이더라라는 거죠. 자바 언어가. 그러다 보니 그 이전, 그 앞 세대에 만들어진 언어와는 다르게 이 자바라는 언어는 그 자체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지원해주고, 또 네트워킹도 지원해주고, 또 한 번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다양한 환경에서 그대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욕구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 건 없을 거예요. 뭔가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도 그런 인과관계라는 것들을 좀 잘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 기능이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은 약자로 JVM이라고 사용할 거예요.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거죠. 실제 기계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머신, 하나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는 독립된 시스템을 가리킬 것인데, 버추얼 머신이다라는 거예요. 가상적인 기계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기는 하는데, 오로지 그냥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위 하나의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의미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은 그저 자바 바이트 코드를 해석해서 현재 환경의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번역해주는 일종의 통역사이다 정도 기억해두면 됩니다. 내가 강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강의 영상이 예를 들어서 중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어로 다 번역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일본인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다면 일본어로 다 번역되어질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의 자바 바이트 코드에 해당하는 한국어로 강의를 했지만 그것을 각각의 대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JVM이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C 언어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드 랭귀지로서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일괄 번역한 후에 실행하는 데 반해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컴파일되어진 결과가 특정 플랫폼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가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 해석되어져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바이트 코드라고 불리우는 중간 단계의 코드로 컴파일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드 언어의 특징과 인터프리티드 언어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두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두 시스템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드웨어에서 운용되어질 수 있는 운영체제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오목하고 볼록하는 것들을 서로 다르게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시스템에 맞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요 홈에 딱 맞는 형태의 블럭을 갖다 끼워 넣어야지만 수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스템에서 호환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바로 자바 바이트 코드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바 바이트 코드는 특정 플랫폼에 맞춰진 기계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수행되어지지는 못해요. 하지만 왼쪽의 시스템도 오른쪽의 시스템도 각각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왼쪽이 윈도우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윈도우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 오른쪽은 맥OS라고 한다면 맥OS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설치를 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진 특정 시스템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자바 프로그램이 어떠한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서 이 자바 바이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 수행되어질 때마다 해석되어져서 현재 운영체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의 코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왼쪽 환경에서 수행되어졌던 자바 프로그램을 그대로 오른쪽 환경으로 보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자바 버추얼 머신만 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과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앞에서 C, C++의 개발 과정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자, 자바 프로그래머는 하나의 자바 소스 코드를 확장자가 .java로 끝나는 하나의 자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자바 소스 코드는 하이레벨 랭귀지로서 우리 프로그래머는 알아보기 쉬운 어떤 알파벳 형태로 작성되어진 코드예요. 하지만 자바 컴파일러라는 것에 의해서 기계어 코드, 소위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불리우는 파일의 확장자가 .class로 끝나는 파일로 변환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인 것이죠. 자,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 위에서 내가 작성한 자바 바이트 코드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한 코드만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가 수행되어지면서 필요한 자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용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우리 C 언어에서도 보면 내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 함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제공되어진 함수인 거잖아요. C++ 같은 경우에서도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한다라고 하면 cout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객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환경에서는 공통된 부분들을 좀 표준화되어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어져서 프로그래머가 쉽게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자바 역시 자바 API라고 해서 각종 유용한 클래스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 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내가 작성한 클래스나 혹은 자바 API에서 제공한 클래스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로딩되어져서 수행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JRE, Java Runtime Environm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또 실행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바 소스 코드의 확장자는 .java로 끝난다. 그렇게 작성되어진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 상에서 인식되어져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어지는데 확장자가 .class라는 파일이다. 사실 C 언어나 C++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불리우는 기계어 코드를 하나의 실행 파일로 묶어주어서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 보면 .exe라는 확장자를 갖는 하나의 실행 파일로 따로 만들어주는 데 반해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그 링크하는 과정이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저 클래스 파일들을 단독적으로 제공되어지고 또 이 클래스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손쉽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용되어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연관되어진 프로젝트를 .jar이라는 확장자를 갖는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서 배포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준에서는 자바라는 소스 코드가 .class라는 바이트 코드로 변환되어지고 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상에서 어떠한 환경의 자바 버추얼 머신상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매번 대상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번역되어져 가면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바 프로그램도 기본적인 C 혹은 C++라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처리되어질 문장을 기술하고 있는 함수를 갖고 있는데 바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자바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method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고 C나 C++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가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C도 C++도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나 존재하고 그 함수 안에서 뭔가를 선언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쭉 기술하잖아요. 그런데 자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 구조는 C와 C++처럼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져요. 이 부분은 우리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함수들이 반드시 어떤 클래스 내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진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개발한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 중에서 하나 이상의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런처, 자바 프로그램의 런처를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어지면서 그 메인 메서드의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처리되어지면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대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바이너리를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마다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하나씩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바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embedded system, 즉 메모리가 다소 부족한 환경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기 위해서 별도의 링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바이트 코드를 로딩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정도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바 프로그램과 C 혹은 C++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자바 소스 코드의 일부예요. 이 아래쪽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C++ 소스 코드의 일부가 될 것이죠. 자, 소스 파일명은 자바 소스 코드는 .java로 우리 C는 .c, C++는 .cpp의 확장자를 갖고 있었죠.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자, 이 상황에서 자바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 하나의 바이트 코드라고 불리우는 확장자가 .class로 끝나는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어지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기계어 코드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저 이진 비트열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자, 반면에 C나 C++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 역시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계어 코드로, 즉 이진 비트열로 변환이 되어지는 거죠. 자, 다만 차이점은 자바 바이트 코드는 특정 머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 비트열이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 비트열로 변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C나 C++의 컴파일 결과는 그 컴파일한 대상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위 말 그대로 기계어 코드로 운영체제가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진 비트열로서 변환이 될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소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링커에 의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 우리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exe라는 확장자를 갖는 하나의 실행 파일로 묶여지게 될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실행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C나 C++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은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운영체제가 제공하고 있는 런처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바로 실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바 프로그램은 현재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직 특정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이진비트열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시스템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자바 바이트 코드가 현재 운영체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다시 변환해서 수행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서서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C++보다 느리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쵸? C++ 프로그램은 바로 그 자체로 운영체제에 전달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데 반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는 항상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변환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소위 번역해주는 그 시간만큼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최근의 컴퓨터 환경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되어짐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물론 여전히 C++보다는 번역하는 시간만큼 느리지만 그 번역하는 시간이 아주 빨리 끝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C++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이나 자바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이나 그다지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C++ 프로그램은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른 운영체제로 옮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실행 파일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스 파일부터 넘겨서 다시 컴파일 링크한 다음에 실행해줘야 되는데 반해서 자바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굳이 넘길 필요도 없고 따라서 다시 컴파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클래스 파일만 전달해주게 되면, 그리고 그 시스템 상에 자바 버추얼 머신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날에는 이런 자바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티드 언어로서 매번 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인터프리티드 언어로서 매번 해석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니까 실행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바뀐다 하더라도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져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잘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어지는지, 기존의 C 언어나 혹은 C++ 언어와의 차이점 위주로 이렇게 대비해 가보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외우려고만 한다면 끝도 없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을 것이고 나중에 헷갈릴 뿐이겠죠.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바가 처음 등장하게 된 1990년 중반의 컴퓨터 산업의 흐름들을 좀 생각해보고, 또 자바가 처음에 인베이디드 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파생적인 특징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또 개발할 수 있는 자바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